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언제나 불확실성과 싸우는 증시 속에서 최근 미국발 긍정론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2023년의 막바지에 산타 랠리가 과연 증시에 다가올지 기대감이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모두 우상향을 외칠 때 저희 경주마는 마냥 낙관하기보다는 일말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좀 살펴볼 거고요.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저희 수요일 기수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오늘도 역시나 이제 시황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잠깐 좀 부침이 있긴 있었죠. 잠깐 있었는데 확실히 연말 분위기를 좀 제대로 탄 느낌이 좀 강합니다. 코스피는 2,500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820을 터치한 데다가 IPO 시장까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증시는 좀 훈훈한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강하진 않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기수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파트너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폐허장은 끝났다, 이제 불장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 안에서 이제 그 지표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만은 실질적인 내용들이 아직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하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물가 지표가 둔화되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 혹은 인하 시점 자체가 굉장히 내년 상반기까지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안정화를 취하게 되면 기술주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악재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여전히 힘을 강하게 쓰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AI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 부분의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 매출에 한 리스크가 한 25%에서 35%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가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디스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인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네. 그 하락에 대한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중국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부진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죠. 그러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소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라든지 애플의 실적이 나중에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표로는 골드락스인데 주가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국내 시장은 약간 좀 애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흐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리스크한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한국장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경기하고 좀 많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 차라리 중국을 대신하고 있는 인도 쪽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전혀 먹을 게 없는 잘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파트너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표는 골디락스인데 지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경락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우등?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다 과열 구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격 조정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나설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인 건 맞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제 우려감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잖아요. 뭐 중간재를 중국에다 팔아먹고 사는 국가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부재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국내 기술주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차전지가 양도세 세금에 대한 그 우려감이 12월 달에 좀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땡기기 어렵고 이래저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시간을 잡아먹고 다시 돌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결정이 안 됐죠. 사실 뭐 저희가 뒤에 이슈로도 다시 나눠보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시원한 분위기가 나오지 못하다는 것에서는 똑같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반영희 소장님 한번 의견 주시죠. 저는 그 국내 증시의 흐름들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지금 테마주의 형태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니까 정치 테마주가 좀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STO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페렴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7광구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7광구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웹툰 등의 뭐 여러 가지 지금 테마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이 테마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흐름을 통해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수급적인 형태가 굉장히 좀 저는 좀 불안한 흐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2023년 하반기 때 상장한 기업들 위주로 살펴봤을 때도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승 때문에 로봇주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도 좀 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테마주 형태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대부분 순환매로서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순환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했을 때 그 좋은 섹터와 그 하락 섹터와 상승 섹터를 좀 살펴봤을 때 등락폭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러한 등락폭 차이가 심하다는 거는 결국 순환매적인 흐름들보다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 증시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수출 증가에 따른 이슈도 나오긴 했지만은 이러한 영향이 지금 크게 못 받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좀 많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소장님 그 신규 상장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그 KNS 이제 2차 전지 정비주잖아요.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따뜻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공모주 시장은 어쨌든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이게 이어질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내년 2월에서 3월까지는 좀 흐름들이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신규 상장주의 그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결국은 상승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좀 차익이 한번 나와줬다가 공모가 부근에서 다시 재차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을 지속이 되려 하면은 결국은 조정이 저 공모가까지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아니라 지금은 수급적인 형태 흐름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도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는 2월에서 3월 때 시기 때는 결국 감사보고서 시즌이거든요. 감사보고서 시즌일 때는 결국은 회계든 여러 가지 좀 재무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이 재무 그 감사보고서에서 갑자기 한정이 나오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 신규 상장주의 흐름들은 2, 3월 때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IPO 시장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훈풍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어쨌든 연말 분위기는 좀 훈훈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로 인한 영향력이 사실 제일 큰 건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미증시 역시 지난달에 이제 주요 지수들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좀 많이 보였죠. 이에 따라서 뭐 11월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늘 증시에 이제 전망에 등장했던 약세론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그 강준혁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시장을 매파적으로 보던 이제 FOMC 의원들도 대부분 비둘기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시장 안에서 이제 약세론자들도 거의 지금 사라지면서 사실 이제 약세론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아직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제였죠. 졸트 보고서 나왔는 부분을 보니까 그 실업률 자체라든지 신규 고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분위기로는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가 이제 동결될 시점, 동결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골드락스로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냐, 연착륙도 없이 그냥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시장 안에서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약세론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시점이 되면, 제가 예전에 증권사 그 종목들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한 6군데, 한 10군데 가까이서 뭐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 추천이 나오면 그 종목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던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반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증권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면 더 이상 그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 자체가, 저는 되돌려 보면은 지금 시점이 그냥 안전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부분의 경제학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금리가 이제 그 동결이 되고 인하가 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 보통 1, 2개월 있다가는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경우가 네, 지금 통계학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내년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사실 안 좋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안 좋다고 할 때 좀 좋은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좀 면밀히 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친 낙관에 대한 우려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인 그런 것 같고, 이게 너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파월 의장의 말을 돌이켜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네.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만일 이런 낙관론에 대한 우리 이경락 파트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지금 금리 인하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르지 않나요, 솔직하게? 네네. 뭐 내년 상반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시장 일각에서 내년 3분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하는. 근데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는 것을 시장은 지금 반응하는 거다. 고용 지표도 지금 시장 일각에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 인플레이션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연준은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요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지금은. 사실상 다 반영된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지금 트레이더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세론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근데 내년도 1월 효과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올해 엔비디아가 1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모든 기술주가, 마이크로소프트도 1월 1일 시작점 딱 찍고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AI 때문에 올라간 거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 AI가 더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될 텐데, 그거를 알고 있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12월 달에 그거를 사놓자. 시장에 밀린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12월 달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만약에 AI로 연결될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내년 1월 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섣부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년을 준비하는 어떤 액션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반정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미지은 씨가 낙관에 빠진 사이에 어쨌든 이제 중국 경제는 연일 지금 계속 안 좋거든요. 중국만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또 낮췄죠. 낮춘 상황이 또 발생했고, 또 피치가 사실 지난번에 미국 등급을 강등시킬 때를 보면은 확실히 국가의 신용 등급이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국가 부채, 그리고 이제 금융권의 어떤 좌경화. 사실 중국이 원래 좌경화돼 있긴 하지만 좌경화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는데,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일단 중국 증시는 지금 뭐 국내 증시와 뭐 그 어느 정도 연관점을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중국에서 뭐 굉장히 뭐 거시적인 경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좀 전망치를 높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대해 그 통계 자료가 과연 진짜일지,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전에 그 코로나 등 그 최근에 그
어느 정도 풀렸을 때도 그때도 명확하게 수치나 뭐나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중국에서 나왔던 앞으로에 대한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두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에서 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약간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 쪽에 대한 그 경제적인 포커스보다는 미국 쪽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좀 중국 쪽을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 견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2018년 때 당시 때 그 중국에서 발표를 했던 게 중국 2025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025에서 3호, 4호까지 장기적인 정책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미국 쪽에서는 거슬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미국에서 더 중국 쪽을 억제할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중국에서 발표를 한 긍정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남다는 건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런 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무디스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의 지방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좀 심하고,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이 살아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국이 사실 이제 홀로 된 경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좀 하고 있냐면 사우디라든지 지금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이제 위엔화로 이제 석유를 이제 공급을 받고 하는 팔아주고 하는 네네. 부분이 일단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달러로 뭔가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그 외환 보유고라고 그래서 달러를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보통은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달러를 가지고 투자할 때는 보통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게 네네. 되죠. 아니면 돈으로 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위엔화를 가지고 뭘 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국의 국채 시장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위엔화를 가지고 있다면 위엔화 부분의 투자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지방채가 됐던 국채 부분의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자금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무디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지방 부분에서의 어떤 지방채 부분의 리스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각외로 저는 빨리 해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가 이제 시멘트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경기 자체도 조금 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지표 부분을 사실 중국 지표를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중국이 올해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는 네. 위엔화가 조금 강세 움직임을 보입니다만은 네. 그동안 계속 위엔화가 약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위엔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괜찮은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위엔화가 약세로 가 있기 때문에 지표가 너무 엉망으로 나온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위엔화가 자기의 기준 자체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디스가 지금 보고 있는 흐름 자체가 맞나라고 하는 부분에는 일단 저는 물음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유가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유가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엔화로 지금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달러 베이스로 보고 있는 우리 WTI가 중국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유가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이 중국을 많이 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중국 경기가 그다지 굉장히 나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거의 바로미터는 일단 위엔화가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위엔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철강석 가격이 요즘 계속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수요가 있어야 오르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일부 해운주들이 또 네네. 해운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무디스에서 얘기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겠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상보다 좋을 수 있겠다라고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는 심각한 게 맞죠. 네. 근데 중앙 정부 부채는 50%가 안 돼요. 맞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S&P랑 지금 피치가 신용등급을 A1 플러스로 계속 유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요것 또한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중국의 경제를 뭐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국 경제 어려워지는 거 원치 않을걸요? 내년 재선에. 그러니까 그러면 골디락스가 없거든요. 미국 또한.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것도 계산해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묘한 걸 하나 느꼈는데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네네. 얻은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중국에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딱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 자체가 미국의 국채 그만 좀 팔아라. 그것만 안 팔아도 우리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규제하는 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묘하게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얼마 안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위엔화가 강세로 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하고 이거 이전에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시진핑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에다 장비 팔았는 것 때문에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 그 이슈 때문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냥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뒤로는 뭔가 바이든도 내년에 그 경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잡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장 안에서의 지표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준비한 내용들이 다 네,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슈를 한번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오늘 사실은 이제 엔터주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 증시의 주인공은 진짜 엔터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 소장님 준비하십시오. 블랙핑크 전원의 재계약 소식이 나왔어요. 사실 YG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섹터 전체 모멘텀으로 이어진 모양새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YG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이후에 블랙핑크 재계약 이쪽에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리사가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블랙핑크의 재결합이 더 큰 호재로 다가왔다는 분석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장님, 반 소장님 한번 의견 한번 주시죠. 네, 큰 호재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제일 그 YG 엔터에서 기다렸던 거는 결국은 블랙핑크 재계약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YG에서 굉장히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YG에서 계속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총 CP라고 하죠. 그 양 CP가 결국은 지금 그 검찰 관련된 얘기도 있었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해서도 이게 뭐 금액이 뭐 500억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그 당시 때에 따른 그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얘기가 나왔던 게 베이비몬스터가 계속 좀 데뷔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됐었거든요. 이러한 영향들이 한꺼번에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뭐 블랙핑크가 뭐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리스크는 해소됐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베이비몬스터가 딱 적절한 타이밍 때 지금은 그 뮤직비디오 쪽의 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결국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워낙 이제 모멘텀이든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2분기 때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YG 엔터의 경우에는 주가가 뭐 상승이 좀 일부 제한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흐름들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이브에 대해서도 지금 BTS가 다 군대 가서 이제 앞으로 뭐 없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리스크도 해소됐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굳이 그 YG에 대한 뭐 리스크는 다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재계약 이슈가 이제 스타급 연예인들의 재계약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정산 관련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한테 제대로 정산을 해주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근데 오히려 이게 가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산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기업의 이익 차원이 떨어진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또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각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한번 이경락 파트너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계약에 대한 그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상한가를 못 간 거예요. 어떤 계산식으로 재계약이 됐는지 모르니까 네네.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이거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YG 엔터가 그 베이비몬스터가 이번에 데뷔를 했는데 아영이라고 그 제2의 제니예요. 저도 참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빠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테디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네네. 제가 잘 알죠. 예. 아, 테디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레이블을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양현석 씨가 이걸 프로듀싱 한 것 같은데 너무 올드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네네. 베이비 몬스터가 네네.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좀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이 엔터 전방위적으로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JYP, 하이브 주가가 다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재계약 성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엔터주들의 훈풍이 입은 건 사실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연예인들 고생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정산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익은 뭐 기업들이 다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사실 기업 해야 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오늘은 불을 뿜고 있지만 엔터주 투자에 있어서 대중국 수요 우려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합니다. 뭐 에스파나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초동 판매량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우려가 오히려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덤의 성장 그리고 이제 F2E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멘트가 나십니까? 사실 이제 중국 쪽은 굉장히 강하죠. 여기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 근데 저번 시진핑 정부라 그러긴 좀 그렇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몇 가지를 일단 금지하는 부분이 있었죠. 사교육을 금지한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영웅을 금지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보통 연예인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흥숭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된 이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은 숨어서라도 보는 게 네. 일단은 우리 입장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전의 주가였다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블랙핑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다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지금부터는 다시 봐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블랙핑크 관련해서 재계약 관련돼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원래 이제 그 메가급 가수를 재계약할 때 남는 거 없습니다. 원래 차라리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났지 그쵸. 남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수에 대한 인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또 다른 신인들을 데리고 와서 또 키워가고 맞습니다. 신인에서 남기고 큰 가수들한테는 미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엔터 사업의 어떤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뭐 실적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리스크 해소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블랙핑크도 블랙핑크입니다만은 하이브가 참 이쁩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종목이 흐름은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장에 악재가 나올 때는 항상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엔터주가 뭔가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뭐 어떻게 됐다. 아니면 누가 빠진다더라. 그랬던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대부분 다 바닥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뉴진스랑 르세라핌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이제 하이브를 사실 되게 눈여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엔터주들 중에 혹시 눈여겨보시는 엔터주가 있는지 제가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 좋아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20살 되고 30살 될 때까지 팬덤을 유지해서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이브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이브를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BTS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뉴진스가 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2개, 3개 정도가 성공을 하면 이게 글로벌로 이제 믹싱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아까 양 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올드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일단 있는데 하이브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가수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일단 탑픽은 하이브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영락 파트너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저도 뉴진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이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니엘을 좋아해요. 다니엘인 아. 인어공주 부른 친구 네네.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JYP의 스트레이키즈라고 네네네. 제2의 BTS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런 촉이 좋거든요. 네, 제가 네. 그 블랙핑크 재계약도 마친 사람이에요. 아. 리사가 한남동에 집 사는 거 보고 재계약하겠다 예언했었는데 저는 스트레이키즈가 제2의 BTS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할게요. 오, 네네. 저는 JYP 엔터를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방송님 길게만 한마디로 딱 누구, 어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제 아티스트 집 사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맞죠? 너무 좋은 지표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제일 중요한 건 하이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하이브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그 BTS라는 팬덤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 단순히 좀 엔터 회사로 보지 마시고 빅데이터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통한 사업 플랫폼들을 통해서 했을 때에 대한 그 성장세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보이그룹에 대한 히트가 제일 좀 중요하긴 한데 아직까지 지금 YG 엔터나 그런 쪽에서 YG 엔터 쪽은 그렇게 크진 못하거든요. 결국 뭐 트레저라고 있긴 한데 다 트레저 누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YG의 경우에도 결국 보이그룹이 성공을 해야지만 더 탄력성이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통해서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 쪽은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엔터만 보지 마시고 그 외부에 있는 외적에 있는 사업부까지 또 다 챙겨보시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하이브가 공통적으로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정신건강 정책 관련인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부강약품, 명문제약 등 이제 제약 관련주가 좀 많이 들썩였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 사실 어제도 저희가 나눴는데 이 관련 이슈에 이어서 이번에 정신질환 관련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이제 높은 이제 자살률의 정신건강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이제 상담과 이제 검진 관련 섹터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실 이게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돈이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주가가 관련된 기업들이 돈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는 하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 부분 자체를 AI로 돌린다든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의 얘기들은 일단 있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신학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들은 일단 있었는데 네. 이 부분 자체가 그 외로 움직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확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에 네. 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 바이오가 계속 끼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상반기에는 JP 모건 컨퍼런스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신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FDA라든지 유럽에서 승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덧붙여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전염병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렇게 흐름이 가다 보니까 지금 요 정책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추세를 잡고 있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큰 종목들 중에서는 SK 바이오팜 정도만 추세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역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테마로만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종목들을 바이오로 본다면 그냥 SK 바이오팜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아무래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 급등 이후의 상황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제약 섹터지만 이번에 혁신 방안 발표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 건강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약주의 상승을 이어받은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유관 관련 더 사업이 영위하는 다음 섹터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파트너님? 저는 AI랑 연결해가지고 그 의료 산업 연계하는 거 그쪽은 꼭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헬스케어 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대면 헬스케어 쪽은 좀 관심 있게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이어트 약 지금 맞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거 드셔보셨는데 효과가 있나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오. 예. 대단해요. 대단하다. 쪽쪽 빠지셨어요. 예.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네. 그거 대단한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미약품이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인데 또 한번 제약 바이오의 아젠다를 만들어낼 가능성 네네. 이런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이오 제약과제 그 헬스케어는 같이 붙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또 반도체 아버지 이영락 파트너님께 또 질문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강자인 K 반도체 동향에 대해서 이제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파운드리 업계 강호죠. 이제 TSMC가 애플 M코와 이제 반도체 생태계 연합 얼라이언스를 경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혹시 이영락 파트너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삼성전자 공정이 더 뛰어나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TSMC보다. 근데 밀리게 된 배경이 이재용 회장님께서 한 번도 그 패키징 라인을 안 가더라고요. 근데 TSMC는 그때 패키징에다가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나노로 반도체를 만들어도 패키징을 잘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TSMC는 전략을 잡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먹힌 거잖아요. 요거에 삼성의 정말 가장 큰 실수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M코랑 이번에 맞잡았다는 얘기는 이제 일본도 TSMC를 장악을 할 거예요. 네. 어차피 지금 반도체는 더 이상 나노 공정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패키징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M코와 맞붙고 또 대만의 글로벌 오사트 업체도 다 있단 말이에요. ASE 이런 네네. 것들. 이미 그걸로 세계 시장 다 잡았는데 이제는 미 현지에서 파운드리 만들겠다. 이제 일본에서 패키징 같이 해가지고 또 파운드리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삼성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TSMC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패키징화 시켜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M코가 이제 2.5D, 3D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한 번에 묶어가지고 패키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애플의 온 디바이스도 이제 TSMC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와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뉴스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M코 투자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이 쪼개진다면 네. 삼성전자 역시 이제 테일러 공장의 패키지 설비를 구축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아마 글로벌 반도체 시장 쪽에서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것도 이경락 파트너님 목소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칩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CPU든 GPU든 뭐 NPU든 이걸 이제 경합하는 방식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은 납품을 할 때 패키징을 다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즉 결론적으로 오사트, 오사트에서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할 거고, 또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징에서 삼성과의 더욱더 차별화를 두려고 할 거예요. 2.5D, 3D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오사트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그 국내 기술이 대만의 오사트 업체, 또 M코로 수출되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기술 지원하는 기업, 뭐 심텍 네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패키징 전쟁이니까 네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내년도 AI의 핵심은 오사트 패키징, 뭐 PCB 이런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사트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대충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다 해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저기 잠깐 이거 네네, 좀 할게요. 한번 더 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삼성이 이제 삼성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쌓는 방식 HBM을 먼저 승부수 네네. 던졌잖아요. 삼성은 여기다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PIM이라고 하는데 PIM, 네. 프로세싱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거예요. 네. 그럼 요거를 붙이는 것과 관련된 네.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사트에 많이 있어요. 네네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확실히 오사트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엔터주만큼이나 이제 핫한 섹터가 바로 이제 인터넷 방송주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튜버들, 뭐 스트리머들 전부 다 굉장히 아이돌을 뛰어넘는 그런 인기를 많이 좀 구가하고 있는데,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인 트위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파이널이나 아니면 이제 롤드컵 우승에 빛나는 한국의 게임 스트림 시장이 꽤나 큰 걸 알고 있는데, 이번 트위치 이거의 철수 소식 과연 이게 어떻게, 문제는 뭐 사용망이라고 그러는데 사용망의 그 사용료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 꽤 됐거든요. 네, 꽤 됐습니다. 꽤 됐고 그때도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한번 네.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습니다. 방금 저도 유튜버 강준혁인데요. 네, 유튜브에 강준혁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일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안에서 오늘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는 단기적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사실 아프리카 TV가 우리 봤을 때 스트리밍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이라는 얘기가 많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위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좀 비슷한 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또 다른 게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보통 광고로 좀 먹고 사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프리카 TV는 가장 강점이 별풍선이거든요. 네. 트위치는 이제 별풍선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광고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실적이 나오기가 좀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고 아프리카 TV는 예상외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별풍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이버까지 같이 엮어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네이버는 어차피 AI로 또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아프리카 TV의 경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고 이번에 트위치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한번 방아쇠가 좀 당겨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이버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네트워크 망 사용료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가까운 망 사용료의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통신 3사가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나 뭐 트위치 이외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같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 역시 이제 망 사용료에 대한 어떤 게 앞으로 계속 이제 이슈화 되지 않을까,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트위치 철수로 인해서 네트워크 수수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반종민 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개선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그거에 대해서 나오려고 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별다른 논의가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 트위치 철수를 통해서 그럼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봤을 때도 지금 아프리카 TV든 여러 가지 뭐 플랫폼 기업들이 있긴 한데 이쪽에 위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뭐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기존의 그 아프리카 TV든 그 관련된 기업들은 가만히 뭐 있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까다로운 상황들이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지금 그 트위치 철수에 대한 느낌은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이 좀 없어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매력이 없어서 철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인터넷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튜브도 키고 그 아프리카 TV도 키고 네이버도 키고 트위치도 같이 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러한 영향들을 봤을 때 다른 쪽에서 별로 잡음이 없는데 왜 이쪽만 그러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트위치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부분들이라고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수수료망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논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한 큰 이슈가 되기에는 아직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웹툰에 대한 지금 간담회도 얘기가 나오고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정책이 나와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망 사용료에 따른 뭐 이슈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통신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에 정부에서 그 6G에 대해서 투자를 한 5천억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보는 걸 봤을 때는 망 사용료는 일단 접어두고 6G나 통신주에 위주로 했을 때 모멘텀이 그쪽이 더 셀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당장의 큰 영향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슈도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방송을 출연했을 때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연말에 빅 이벤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매번 투자자들이 굉장히 울리죠. 이제 양도세 이슈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이 완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나왔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양도세 폭탄 매물이 그것 때문에 좀 적었죠. 아무래도 뭔가 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없었는데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 논의가 계속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만일 올해를 넘어서 이제 이게 그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연말 들어서 이게 일시적인 매물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이영락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년 12월 달마다 왜 이런 걸 우리가 걱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아 정말 저는 뭐 지금 비속어가 나올 뻔했어요. 예. 근데 부담이 커요. 네. 뭐 이거 연내에 할 수 있을까? 아 저도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네. 예,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 거고 벌써 지금 제 주변에 자금 좀 있는 분들은 물량 줄여야 되지 않냐는 자문을 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시장 뭐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올해 강했던 섹터가 이제 이체전지랑 로봇이에요. 맞습니다. 이쪽에서 자금 출회가 좀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쪽은 뭐 크게 올라온 쪽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연내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일부 섹터에서 자금 출의 가능성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나서지 않을 가능성. 크리스마스 이브 한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해를 가장 핫하게 달궜던 이제 테마가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에 개별적으로 이제 1인당 투자 금액이 뭐 엄청나신 그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만약 이게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그 큰 금액들이 한 방에 이제 연말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안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이 질문을 한번 우리 강주현 파트너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많이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연말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작용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종목들이 전혀 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네. 일단 보여주고 있죠. 금량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이제 밑에 있는 종목군들 SKI 테크놀로지도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맞습니다. 종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미국에서 일단 미국 내에 일단 2차 전지 부분에 규제를 할 때 분리막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규제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하는 종목군으로 움직이는데 이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 소위 말해서 아까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반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사실 이런 거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경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뭐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킨다든지 두려움을 가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뭐 합당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책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영향은 충분히 있을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도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유명했던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SKI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죠. 그 반도체 쪽에서도 HBM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네네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전혀 주가가 지금 못 움직여요. 네네. 새로 시작하는 것들 위주로 가거든요. 네네. 이 양도세 부담감으로 이제 주가를 못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2차 전지와 우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뭐 앞에서 이제 이끄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끄는 업종들에는 많은 수급들이 들어가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업종들이 확실히 뭔가 연말까지 양도세에 대한 걸 끊어주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소장님 듣고 싶은데 대주주 기준을 올려버리면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시선도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투자자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 결국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2년간 사실 지금 유예 상황이잖아요. 유예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 결국 좀 어떻게 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좀 스케줄을 좀 확인해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시점에 어쨌든 논의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 상황들은 되지 않을까.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희망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기대감과 우려가 이제 하루하루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의 변동성처럼 들쑥날쑥하는 이 주식시장 정말 요즘 시장이 어려운데요. 이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의 레벨도 쭉쭉 올라가는 그날까지 저희 경주마가 여러분과 함께 더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손석구 평론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나오시고 이상로 대표 나오신 예정이니까 내일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의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